대전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일부 사회를 맡은 최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9월 세미나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능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세미나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안정적 운행 서비스는 제공을 위해 운행계획, 노선 및 수익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고 버스 업체는 버스 운영에 책임지는 운영체계를 말합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는 코로나19로 국민 의례를 생략하고 환영사와 축사를 들은 뒤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내빈이십니다. 그래도 환영사와 축사를 하실 분과 몇 분의 내빈을 소개해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는 좌장을 맡으신 이창기 교수님께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선 논산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이십니다. 황병선 논산시장이십니다. 이선용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포럼 김진원 회장 외에 12분 환영합니다. 회원님들. 먼저 환영사를 해주실 분은 조만영 한남대 대학원장이자 대전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 전책자문위원장이신 조만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예. 인사만 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소개. 예. 축사를 해주실 분은 황병선 논산시장님이시자 전국기초단체협의회 회장이신 황병선 시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만 하시면 되죠. 예. 이외에 소개해 드릴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힘내라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만영 한남대 대학원장님의 환영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30 정책 네트워크 정책 분야를 맡고 있는 한남대 조만영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그 내빈 여러분 또 참석자들 특히 그 황명선 논산시장님 지금 전국 기초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그 우리가 서구에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서구 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이 있습니다. 논산시는 뭐 저하고는 굉장히 그 추억이 깃든 그런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사훈련소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꼭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정책 네트워크가 2030 이 세대를 위해서 사실 우리 대전이 그런 그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차원에서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 또 자장 맡으신 분들 모든 이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가 준공영제 그 버스에 관한 건데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민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일종의 복지 그런 차원에서 자꾸 내려가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하지만은
우리가 뉴욕 타임즈에서 그 100원 택시 전 세계적으로 그 히트했던 그런 그 지자체 정책인데요. 100원 택시 그게 이제 우리 서천에서 시작된 거.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79개에 해당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그 공공형 택시 또 공공형 그 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앞으로 지자체 또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그 권위적인 그 미국 그 뉴욕 타임즈가 우리 한국의 지자체 100원 택시 이거를 가장 혁신적인 그런 교통 정책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중공영제 이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도 앞으로 그런 어느 누구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100원 택시라는 그런 창조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그 귀한 선물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그 대전에서는 그 MAS 모빌리티 에스 서비스 이러한 또 새로운 그 시스템을 그 도입해서 앞으로 이제 대전시가 아마 그 이 전국적으로 가장 그 앞서가는 이런 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그 이 분들께서 이러한 그 이 공공 그 중공공형 버스뿐만 아니라 그런 그 교통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환영사는 이 정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 발제와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병선 논산시장님의 축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조만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남자들의 제2의 고향 바로 논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있는데요. 논산에서 왔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용태 우리 대전 서구청장님과 함께 기초지방정부를 이끌고 있고 또 전국시장운수구청장 협의회 대한민국 22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장운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함께 우리 장용태 우리 대전 서구청장님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시고 저도 함께 회장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전 서구는 우리 논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대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 대전 서구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논산 출신 분들이 한 20%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전 서구에 있는 그 새마을 아니면 자원봉사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과거에 저희 논산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뭐 이 기회에 또 우리 서로 우호협력 도시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주 전에 우리 장용태 우리 청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 대전 비전 2030 정책 네트워크에서 오늘 토론회를 갔는데 같은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이슈를 갖고 포럼을 지금 두 번째를 이제 여시는 이제 일정이 있는데 와서 함께 격려와 축사를 이제 청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왔고요. 저는 삼선시장으로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 공영제였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는 이제 용역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실천 과제까지는 제가 대응을 못했는데
가장 보면 이제는 저희 논산에서는 버스 덕성여객이라는 회사가 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발이죠. 늘상 밖에 나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주시냐면 시장님, 아유 우리 집 앞에 그냥 차가 그냥 한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어르신이 나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운행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수익이 안 되는 노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버스 노선, 버스 운행과 운영과 관련돼서는 준공영제 그리고 공영제까지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들을 기초지방정부나 정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선에서 지금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고, 저한테 얼마 전에 대전 장중태 청장님과 함께 우리 이 포럼을 하는데 정선 군수님께서 오셔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이 좋은 정책 그 발표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군수하면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그 시골 산골 그 많은 이렇게 그 수익이 안 나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못 가는데 공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런데 따져보면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아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 상도 받은 발표를 해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전은 굉장히 집약화되어 있는 도시죠. 도시에서 아마 우리 2030 정책 네트워크에서 오늘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이제 공영제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해서 이제 포럼을 갖게 되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찬술 대전시의회 위원장님,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실 이정범 대전 세종연구원의 실장님과 우리 현재 버스 회사에서도 우리 함께 참여해주고 있는 김연아 우리 전무님과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님, 그리고 배재대학교의 박송영 교수님, 그리고 오늘 함께 이렇게 큰 뜻을 모아주시고 주관해주신 우리 장종태 우리 전국시장운수구청장 협의회 우리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버스 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 공영제로 가는 이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제적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아마 접근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아마 도달될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현장에서 제가 삼선 시장을 하면서 가장 현장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시민사회 영역이 있을 텐데, 함께 정부의 역할은 이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하는 역할들이 바로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 대전 시민들의 이 교통 복지를 위해서 좋은 그 담론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오늘 쭉 보니까 우리 장종태 청장님이 어떻게 일했나 쭉 인터넷에서 과거에 쭉 해왔던 일들을 제가 썸머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전 서구가 대전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의 이 반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데, 아마 그 대전 서구의 가장 어려움들이 아마 민선 5기, 6기 시작하면서 그 균형 발전 정책일 겁니다. 워낙 큰 지역이어서
저쪽 우리 그 논산계룡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현재 있는 이 대전시청 있는 것까지 대전 서구인데 아마 그 도심과 구도심의 그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텐데 민선 6, 7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장중태 수장님이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함께 균형 발전 정책을 잘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상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예를 들면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공영 이 장례문화 서비스 저희 논산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 정책 해서 대통령상 받은 그런 우리 이 대전 서구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저희 논산도 지난주에 그 대한민국 자치경영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우리 장종태 대전 서구보다는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받았다 그렇게 또 보고의 말씀입니다. 조만영 한남대 대원정의 환영사와 황병선 농단시장님의 축사로 일부 식순을 마치고 2부 발제와 토론 후 자장을 맡으실 이창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황명선 농산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중요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시의회에서 계속 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 문제를 주창해 오신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아주 고마운데 먼저 그 발제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찬술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에는 토론자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속가능 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범 박사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13개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조합이죠. 대전 시내버스 운송 사업조합의 김연아 전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데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여성으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배재대 보육교사교육원의 박송영 겸임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시자 대전광역시 구청장 협의회장이신 장종태 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대전의 위기를 전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때 대전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유출 문제다. 특히 2030이 대전을 빠져나가는 문제다. 그만큼 대전의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14년 만에 대전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시민들 영문도 모르고 발이 묶였었는데 그나마 하루 만에 100억을 더 주기로 하고 파업이 타결됐습니다. 2020년 적자를 1,000억 보전했고 금년에 또 100억을 추가하니까 아마 얼추 1,200억 가까이 또 적자를 보전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하다가 공영제로 갔다가 다시 노선 입찰제로 가는 등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 준공영제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회기도 불투명하고 시민들의 편의도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김찬술 위원장께서 그동안 꾸준히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대전 시내버스 공영제에 관한 주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대전광역시의 산업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찬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의회 차원에서 보는 그런 시각만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이 책자에 없는 자료도 일부분 공개하기가 좀 뭐한 자료도 있어서 제가 그냥 요 PPT에는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의 시내버스의 역사화 현황, 그 다음에 대전시 중공영제 운영 실태, 시내버스 관련 언론 보도 자료, 대전시 정책 방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유형인데요. 그냥 민영제는 민간 버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공영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버스 노선이나 운행 관리, 수익 관리, 노무 관리 등을 하는 것을 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영제는 지금 특광역시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 노선이나 그 다음에 운행 계통의 조정의 권한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그 차량 운행이나 노무 관리라는 이런 것은 버스 회사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공영제는 아까 우리 이창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마냥 그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노선 관리형이라고 해서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그 노선을 예를 들어 대전역에서 유성까지 가는 1번 버스 노선을 입찰 형태로 하는 노선 관리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그 버스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수익금 관리형, 이것은 지금 형태에서 공동으로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고요. 좀 일부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위탁 관리형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나 보험이나 그런 것을 다 지자체에 사서 그 관리회사한테 버스회사한테 주는 것이 위탁 관리형이 있습니다. 대전의 그 시내버스 역사는요. 1952년 8월 5일에 그 시내버스가 1번 노선이 그 대전역에서 도마동 유성까지 가는 1번 노선하고 도마동에서 가양동까지 가는 5번 노선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50년대를 처음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90년대 와서 자석버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90년대에 자석버스가 들어오고요. 80년대에 이제 자석버스를 도입을 하고 90년도에 돼가지고 그 버스 자가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객이 줄어듭니다. 96년도에 대규모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대전도 예외 없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버스 운송회사의 대표님이 자살하는 소동도 있었고요. 또 그때에 그 우리 버스 조합에서 전면 중단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 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의 현 노선대로 노선이 전면 개편을 했고요. 2021년도에 지금 일부 공영제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올해 9월 30일 날 파업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발표한 게 내년에는 도시철도공사를 도시공사로 바꾸겠다. 그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타슈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을 도시철도공사로 갖고 와서 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에 이제 목표로 해서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버스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 버스의 공영제의 로드맵을 대전시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파업 얘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영제는 지금 얘기했던 거 마냥 시내버스 운영은 뭐 버스에서 하는 거고요. 노선 관리는 지자체에 하는 거고, 운송 수입은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시내버스는 현재 13개 업체에 1,015명이
그 1,015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운송 종사자는 2,438명입니다. 운행 노선 수를 보면은요, 그 2017년에 96개에서 지금은 이제 100개 노선이 있고요. 일일 평균 운행 대수도 2017년대 894대에서 지금 910대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10시 이후에 좀 감차를 한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우리가 40만 9천 뭐 요 정도의 그 수주를 유지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29만, 28만 정도를 지금 일일 평균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 지원금 지원 현황인데요. 원래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건 그 수익금이 재정 지원금이 안 들어가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운송 원가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1,329억이고요. 그다음에 연료비가 235억입니다. 그다음에 이 470억이 고정비인데요. 이제 그 시의회에서 왜 저 고정비를 갖고 계속 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 고정비가 임원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리직의 급여 또 그 정비직의 급여 그다음에 보험료 뭐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은 이렇게 보시면 작년도에 지금 수익금이 그 1,009억입니다. 1,009억이고 요 25억이 유료 활동 요구 대략 1,000억인데 이게 그 아직 정확한 이게 정산이 안 돼서 1,000억인데 제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건 1,049억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올해 한 1,200억 정도가 되면 이게 구조가 완전히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51%에서 52%가 재정지원금이 될 거고요. 수입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년간 우리가 지원액을 좀 보시겠는데요. 2018년도에 575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577억이었는데요. 2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49억 정도가 2020년도에 지금 재정지원금을 줬고요. 이 2005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금 공영제를 하면서 들어갔던 그 재정지원금이 6,494억인데요. 이 숫자가 나중에 그 사모펀드 얘기를 할 때 그 전체가 우리가 공영제로 했을 때 우리가 1,015대인데 사모펀드에서 지금 작년에 동인역에 가고 대전승합을 140대를 인수했는데 150억 정도에 인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5번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 재정지원금으로 들어갔다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있다가 사모펀드 얘기할 때 다시 깊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영제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정지원금이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470억 이 470억의 고정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13개 회사의 임원들이 급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13개에서 그 나가는 인건비를 사장 하나만 두게 되면 좀 줄일 수 있고 관리직이나 정비직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좀 줄이고 하면은 고정비용에 줄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줄기차게 그 공영제를 좀 주장을 한 거고요. 또 일부 회사들의 그 방만 경영, 그다음에 가족 경영, 또 부실 경영 이런 것이 화두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건데요. 그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C회사 얘기입니다. 201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이사, 그다음에 사고 처리 담당하는 뭐 과장님, 그다음에 뭐 조합 이렇게 해서 그 운전기사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를 낸 걸 그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서 일부를 착복하고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경영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본인이면 가족에서 이사, 뭐 감사 이렇게 시켜서 급여가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실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모펀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사모펀드가 대전시의 차 파트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대전 차 파트너스고요. 전국에는 차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어도 전국에 서울과 인천에 지금 1000여 대를 매입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우리가 알다시피 론스타나 뭐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투자 자본입니다. 저 사람들은 회사의 채권이나 그 토지나 뭐 이런 것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먹튀하는 그런 회사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회사가 작년에 동인여객하고 대전승합을 140대를 15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인수한 게 이익을 내고자 했던 거 아니야. 이익을 내려고 샀던 거기 때문에 이 공공교통에 저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건전하냐 하는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보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 사모펀드에 있는 차 파트너스가 대한민국의 버스를 운행 중단한다든가 파업을 할 경우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거에 대한 대전시에서 좀 차 파트너스에 대한 운영권을 다시 공영제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했던 겁니다. 이 차 파트너스가 전국에 100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 회사 중에 1위입니다. 차량 보유 대수로 1위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느냐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얘기인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공영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문제인데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대전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던 세금을 1000억 넘는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 주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거냐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이렇게 좀 상충되는 그런 사태가 분명히 있는 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부 자료라 저희가 책자에 않는 건데요. 2억 대까지 지금 지원 총액이고요. 배당금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629억을 배당했고요. 2019년도 325억입니다. 아니 3억 2,500이고 6억 2,900입니다. 그다음에 108억 이렇게 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이 108억은 사모펀드가 차 파트너스를 해가지고 150억에 사들인 겁니다. 그것을 주주들한테 이익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늘은 결과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것이 정당한 건데 2018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이때 500억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6억 2,900을 주주들한테 배당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02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정당한 거냐는 저도 아직도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게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2018년도에 배당했던 금액이고 2019년도에 배당했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여기 지금 회사가 그 배당 금액이 그 차 파트너스로 차를 150억에 팔면서 이렇게 좀 난 이익금을 주주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회사의 퇴직금이 지금 시내버스의 노조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게 저 얘기입니다. 퇴직 충당금이 아마 논산시도 100% 퇴직 충당금이 설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회사가 퇴직금이 지금 현재 적립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서 2021년도 이후에 되면 퇴직금을 좀 100%를 해야 되는데 부실기업에서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지금 현재로 배당금을 하지 않았으면 3년간 배당을 안 했으면 요 4개 회사는 100%를 채웠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퇴직 충당금을 100%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했을 거라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빌리티 에듀어 서비스라고 해서 대전형 마스를 구축 계획을 이번에 대전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이용하겠다. 그래서 하루 출근할 때 1,250원, 퇴근할 때 1,250원을 가져서 이렇게 그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공공교통의 정책을 전부 통일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7년도까지 가면 순환노선 그 트램과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갔다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축되는 그 하나의 카드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얘기하는 그 복지 정책 중에 교통의 복지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대전의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2022년도에 내년에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대전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대전시의 교통공사로 바뀌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타슈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그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로 넘기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빌리티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할 수 있게 좀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버스의 공영제의 용역이 상반기에 나오면 그거에 따른 대전시에서의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공영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략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규 노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곡 신동 지역 같은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었으면 지금 버스가 일부는 다니고 있는데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공영제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부실기업에 대한 그런 그 회사를 먼저 좀 이렇게 합병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해서 연 예산을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하면 연간 200대에서 300대 정도는 좀 그 저희가 시에서 사들이는 그런 공영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얘기고요. 그런 얘기가 통해져서 저 대전시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3년간 줄기차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광역철도망이 우리가 되면은요, 계룡에서 그 신탄일까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광역철도망, 그 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이 2026년에 완공을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과 그 다음에 BRT가 연계 승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트램이 37.8km가 되는 이 순환노선이 되면 이 2027년도 되면 우리가 대전시가 완전한 공영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버스는 앞으로는 큰 대형차에서 작은 차량으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트램이 순환 노선이 되면 지선이 발달되고 그 지선과 지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그 시내버스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 공영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의회에서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잘 전달이 됐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질문이나 뭐 하여튼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장종태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의 가장 핫한 그런 과제죠. 시내버스 준 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뜻으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주관해 주시는 2030 네트워크의 우리 이창기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와 함께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 우리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황명선 우리 시장님 축사를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자치경영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아까 받으셨는데 논산이 그만큼 행정에 앞서가는 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축사를 위해서 오신 거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황명선 시장님께는 한번 박수 한번 좀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전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은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네트워크 회원님들은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않는 분마저도 회비를 입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어제 처음으로 책이 나왔는데 함께하는 공동체 행복 공식입니다. 제가 꾸준히 강의해 왔던 내용들을 잘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찬술 위원장이 의회에서 줄기차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영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 것은 적자 노선의 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자를 보존하는 것인데, 버스 업체들이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또 그리고 도덕적 해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모펀드 같은 결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돼서 배당금이 아까 공개됐습니다마는 대장동 같은 그런 배당금을 받아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께서는 2027년이 되면 트램까지 만들어지니까 결국 지선만 움직이는 시내버스를 시에서 완전히 인수해서 공영제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주장을 펴셨고, 광역 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대전이 처음 한번 실험해 볼 만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인 대전세종연구원의 지속가능 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범 박사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정범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지정 토론자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담도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그 대전시의 그 시내버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트램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램과 시내버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선 개편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트램이 이제 계속 이제 뭐 고가라든가 트램이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제 트램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추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게 이제 대전시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변화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게 다니게 되면은 이제 대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뭐 시내철에도 개편해야 되고, 이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상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트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시내버스와 대부분의 노선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노선이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램 노선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트램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일단 시내버스를 노선 개편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아마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시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트램이 완공되면 현재 이제 시내버스들이 같은 노선을 다니는 게 아니고 주로 지선이나 이런 비수익 노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안 기능으로 전환이 될 건데 현재 이런 중공영제를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공영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완전 공영제라는 거는 이제 버스 업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성을 해쳤다고 판단이 되면 보통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전시 같이 어떤 그런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도래하면 이런 완전 공영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인구도 많이 감소를 하고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차 간격도 많이 줄어들고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안전공영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용 이슈인데요. 완전 공영제를 바꾸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시민을 위한 발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지 그냥 그 운영을 위해서 완전 공영제를 하면 이제 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뭐 세종도 그렇고 이제 완전 공영제를 하는 곳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 구입 비용도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버스를 계속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또 그 서비스를 위해서 버스를 추가 구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가 아마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할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완전 공영제로 가더라도 이 그 일반 시민의 그 대중교통 이용률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내버스가 기존에 수익이 많던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비수익 노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민은 이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아까 이제 제안해주신 게 이제 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마스가 이제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미 이제 연구를 해서 대전시에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이런 게 되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대전시에서도 5년이 지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앞으로 이런 마스로 가겠다 해서 다양한 교통 체계를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엮어서 이게 이제 핀란드의 윈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버스, 도시철도, 심지어는 그 택시까지도 그 핀란드에서는 그 이용권을 같이 넣어서 이제 통합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중교통에 있던 수송 분담료를 높이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트램이 완성되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런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아직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부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 공영제를 갑자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일단은 완전 공영제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한 해 나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완전 공영제를 몇 년 후에는 완전 공영제로 가겠다는 거를 좀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교통 정책이 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풍소효과라고 그러죠. 어디 한 군데를 건드면 이제 다른 한 군데가 이제 삐져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서비스를 아무리 개선해도 수송 분담률이 이렇게 갑자기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이라는 거는 그 제공자가 타는 거 하고 시민들한테 고정 우리는 이렇게 달릴 거니까 너희들이 탈라면 타고 말라면 말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그 고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유연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 택시와 같은 이제 그런 유연하고 편안한 그런 그 교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져야 이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고 수송 분담률이 높아져야 시내버스도 살고 이 대전시의 이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시죠. 이정건 박사는 트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완전 공영지역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제 지선들이고 비수익이 생기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위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실현을 좋겠다. 그리고 완전 공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들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수송 분담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깊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62%쯤 됩니다. 대전은 한 28%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갈수록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연아 대전 시내버스 운송조합 전무께서 좀 말씀을 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선 그 시내버스를 가지고 이런 그 자리에서 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함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 제가 담당한 지가 26년째입니다. 26년 동안 대전에 버스만 했고요. 택시 한 7년을 제가 했었는데요. 한 30년 이상을 교통만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요.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버스 산업은 이제 완전히 퇴보되는 거죠.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고속버스가 처음 도입될 때 그레이하운드 뭐 2층 고속버스가 있고 안내양이 있고 버스를 타면 뭐 사탕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내양이 없어지고 차종도 이상해지고 이런 서비스가 다 없어졌어요. 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버스 산업 자체가 기타 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버스 산업 자체가 계속 퇴보하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아무리 수요 창출 노력을 해도 기타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버스 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많이 퇴보할 것이다. 여기에 가장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재원 문제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준공영제라는 제도가 대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특강역시 전국의 도시가 다 운영을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원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강역시 중에서 대전이 가장 적게 지급하고 있다. 임원 인건비 가장 적게 주고 있고 관리직 인건비 가장 최저로 주고 있고 연료비가 똑같은 버스를 운행하는 강주 대비 20%를 대전시가 절감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똑같은 제도를 똑같은 시스템으로 원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특강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가장 적게 주고 있다. 인건비가 가장 낮다. 임원이든 관리직이든 정비사가 됐든 간에 가장 적게 주는 도시가 대전이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뭐냐? 연료비가 똑같은 시내버스를 가지고 똑같은 메이커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타도시 비해서 20%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모범도시 아닙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향후 대전시의 미래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이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그다음에 이 지원되고 있는 재정 지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가장 적게 지급하고 있고 가장 절감하고 있는 도시를 갖다가 굉장히 호도해서 문제가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갑자기 1,000억이 증가된 부분들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죠. 길거리 가면 상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다 임대라고 다 써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이건 뭐냐? 코로나19라는 겁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9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30% 이상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2019년도 대비 450억 정도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1,000억이 넘어갔던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영제 제도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2005년도에 중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분들이 1회 요금으로 1,250원을 결제를 하시고 승차를 하시면 4번까지 무료로 환승이 됩니다. 여기에 4번까지 무료로 환승 이 시민 편의금이 연간 37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타시지만 저희 버스 업체가 받는 금액 이 손실은 370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공영제 하기 제도 도입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매년 100원씩은 요금 인상이 됐어요. 매년 100원. 1년에 한 번씩. 다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매년 1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금 6년째, 지금 7년차 동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원 요금 인상을 하면 연간 100억이 매출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6년이면 600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재정 지원의 다수의 증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입된 제도가 중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비용이 1,000억이라는 비용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다. 이 부담하는 이 비용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오늘 뭐 취지가 뭐 완전 공영제 말씀하신데요. 저희들 업체에서는 완전 공영제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 뭐 선진국도 많이 이렇게 완전 공적인 대중교통은 공적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선진국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앞으로는 가겠죠. 언제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겠죠. 근데 대전이 다소 이제 교통 부분은 좀 타도시보다 빠릅니다. 이 중공영제도 서울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대전이 두 번째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전용 차로제도 서울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현재 대전이 가장 우리 도안대로에 적용하고 있는 중앙 차로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이 대전이 타도시보다는 빨리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도 선진국형으로 빨리 도입을 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다만 민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중공영제 제도에서 공영제로 갔을 때 그럼 뭐가 달라질 것이냐? 시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1,000억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공영제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1,000억보다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천억 원 들어갈 겁니다. 3천억 원 들어갈 겁니다. 연간 운영비가. 지금 쉬운 예로요. 도시철도 지금 1호선 22개 역사입니다. 요거 하나 운영하는데 도시철도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950명입니다. 요거 22개 역사 하나 한 선 운영하는데 직원이 950명이에요.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도 안 됩니다. 직원들 봉급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체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대전시 전체 재원을 놓고 이렇게 봐줘야 된다니, 버스 하나만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72%입니다.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예요.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가 94%입니다. 두 가지가. 이게 요 두 가지가. 나머지 6%가요. 임원진 인건비와 기타 회사 운영비, 이게 6%밖에 안 돼요. 대전시 공무원들 그렇게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이 정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막무가내로 주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공으로 갔을 때 뭔가 시민의 관점에서 뭔가 달라진다, 좋아진다, 서비스가 개선된다, 획기적으로 변한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환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의 미래 교통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시민의 관점에서. 근데 안 되잖아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상버스, 제가 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실례로 우리 장애인 옆에서 저상버스 많이 갖고 오라고 막 해요. 차만 많으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도시다. 저상버스를 보시면요, 스위치를 올리면 승강장에 섰을 때 리프트가 내려와요. 장애인 휠체어 타라고. 리프트가 내려오는데 리프트가 인도와 높이가 달라요. 무용지물이에요. 모르셨죠? 숫자만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숫자만 갖고. 현실의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서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인도도 맞춰줘야죠. 이거를. 하드웨어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와 같이 갔을 때 이게 뭔가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재정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무료환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교통복지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이만한 손실 때문에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있고 요금이 7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재정지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상권위원장님 김찬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공영제, 정말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지고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틀에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로드맵을 잘 짜서 대전의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찬솔 위원장님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김연아 전무께서는 이제 시내버스 업체를 대표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해주셨어요. 일종의 우리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관리비도 낮고 연료비도 20%나 절감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수입이 줄어서 보전이 많이 된 것이고, 사실 또 우리 시내버스가 환승 같은 편의금이 연간 300~400억 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개선 방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좀 논의가 돼야 되겠고, 또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은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은 버스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김정동 대전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네, 대전 참여자치연대 김정동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일상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가용 이용 안 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몇 분 안 보이네요. 저희 아까 이제 이창기 교수님이 대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6%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 현장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네요. 실제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나 이쪽이 많이 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차가 없어서 아무 또 이런 형태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만 이용하고서 이제 이동을 하고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에 단순히 시내버스가 아니라 대중교통에 얼마를 지급하는 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단순히 500억은 적고 1000억은 많다. 둘 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500억이 작은 돈은 아니고 1000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우리가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조금 넣으면 대중교통이 엄청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중교통이 엄청 편해지려면 세금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하나를 더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진행 그 내용들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늘 주장하는 게 핵심은 대중교통 수송분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대체 뭐냐? 아까 서울이 6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60%가 넘을까요? 서울의 대중교통이 대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고 버스가 엄청 화려하고 편안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하철이 훨씬 더 좋아서 그럴까요? 자가용이 불편해서 그래요. 단순하게만 좀 다른 내용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핵심은 자가용 타고 도심 내에서 이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란 거죠. 혼잡 비용도 있는 거고 주차 비용도 있는 거고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다가는 시간을 못 맞추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전만큼 자가용 타기 좋은 도시 없습니다. 길 밀린다고 출퇴근 시간에 얘기하는데 신호 3-4번 이상 걸리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른 광역시나 특광역시에 비하면은 정말 잘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할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다들 사실 수 있고 대부분의 이제 가정들에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도 자동차를 이길 수 없어. 자가용 절대 못 이기죠. 우리 집에서 내가 목적지까지 그냥 직접 가는데 마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자가용이 더 편해요. 근데 그런 자가용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공영제로 이제 넘어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김연아 상무님이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인건비, 유류비, 고정비잖아요. 고정비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원수 아까 이제 우리 상무님은 이제 도시철도공사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버스 회사 수에 마다 대표 임원들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유류비는 비슷하거나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건비는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공영역에 들어오면 어쨌든 공공영역에 맞춘 인건비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느는 것이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여기선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0억을 1500억을 넣어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만큼 쓸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쓰자라고 합의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써야 활용을 해야 그만큼 그 세금을 투입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공영제로 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범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김연아 장모님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공영제로 바꾸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저는 핵심은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것에 대한 해법 없이 단순히 공영제로 간다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건 어려운 얘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대중교통공사 설립,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철도, 버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이동 수단들, 뭐 택시나 지금 이제 그 마스 얘기하면서 다양한 데 이동 수단들 얘기하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그 체계적인 방법을 갖추는데 교통공사는 충분히 유의미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고민해야 될 건 단순히 비용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중교통이 어떤 거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 없이 단순히 이렇게 접근해서는 단순한 방법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세금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 요금을 인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선택지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선택지가 아니라 실제로 교통은 이제 이동권은 복지고 이제 그 당연한 권리의 일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런 그 세금을 더 넣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 2호선이 시작되면 그 부분이 아마 같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 지금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김정동 우리 사무처장 얘기는 이 대중교통은 공공운수 수단이기 때문에 세금 투입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간 적게 들어냐보다도 오히려 시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얼마나 나아졌느냐. 시내버스가 정시성이 있고 속도가 있고 친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공영제로 가든 또는 준공영제로 하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 또 그리고 교통공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정책적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시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과연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 또 요금 올려도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현재의 준공영제도 운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물론 뭐 시내버스를 타보진 않지만은 주변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론을 많이 수렴하셨을 거라 기대하고요. 우리 박성용 배재대 겸임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볍지 않은 정책적 토론인 준공영제 실태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점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문제는 시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의성과 효율성, 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 문제로 해서 많이 힘들어서 곧잘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점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서 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고 우리 대전시는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성과 필요성이 당시에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난 15년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재정 부담금은 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준공영제를 통해서 교통버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 또 운영자의 자세나 전문성, 사명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의 합리성 뒤에 거대한 문제점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나 사회 환경, 경제적 상황이 변하면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정책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발인 시내버스를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곡 노선이 많고 환승이 안 되는 지역과 환승을 3번씩 하는 지역의 불편의 소리를 안타깝게 우리 학생들한테 종종 듣곤 합니다. 그리고 수요 인원이 많은 곳에서의 배차 시간이 15분 이상인 곳에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놓치면 발을 동동거리게 가고 택시와의 전쟁이 다반사입니다. 버스 수요는 또한 과다로 출퇴근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기에 시민들이 버스 이용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창 구조의 버스는 에어컨을 안 틀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용문동에서 서대전 삼성 아파트 근처까지 가면 직선으로 가면 5분 거리입니다. 근데 굵은 노선이 있는 버스를 타면 레멘 아파트에서 오리동 삼성 아파트까지 가는 것이 20분 이상이 지체됩니다. 이렇듯이 출퇴근 시간대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서 배차 시간 조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 시스템 도움으로 시민을 위한 좀 편리하고 안전한 시간으로 노선 개편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가까운 근교 시골살이를 물색하는 학부모님을 봤습니다. 근데 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젊은 엄마들이 아쉬워하는 그 말 속에서 공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도 제일 우선으로 택하는 것이 버스의 배차 시간이고 버스가 잘 오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데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시점에서 공영제는 대전 시민들에게 이동권 보장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화가 활성화된다면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구현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글쎄 막연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관심과 시민 의식 성숙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 우리 지하 전철을 타면 65세 이상은 공공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혼잡도와 쾌적성 그리고 얼마간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출퇴근 시간만큼은 제한적 유료화 운영으로서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도 개진해 봅니다.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온 준공영제를 뜯어고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전시 시내버스를 더 이상 공영화를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새롭고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버스 노선 공영화 방안을 도입하여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가 더욱더 개선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에 적합한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을 활성화시켜 하는 것이 대전 시민의 길이라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께서 시민만을 먼저 생각하는 의미 있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시민과 공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발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박성영 교수님은 정책의 초점은 시민이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과연 막대한 시민 세금을 좀 투입하고도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내버스 정치성, 속도 이런 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또 아이디어로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좀 줄이기 위해서 65세 이상 무료 서비스를 좀 제한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태 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을 놓고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찬술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심도 있게 좀 해주셨고 우리 전문가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에서 완전 공영제로 가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토론자를 포함해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주체와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지금 현재 2005년도 준공영제 출범 이후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만 2020년까지 약 6,494억 원의 어찌 보면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좀 이런 것을 소통의 기회를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서 그 좀 설명의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런 대목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민의 이 혈세를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당초 목적하고는 상당히 좀 상이한 수석률의 어떤 분담 문제나 이런 것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이 하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까 여러 가지 환승 비용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을 시민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엄청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6,494억 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니까 잘 감이 와 닿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3개사 1,000여 대의 이 버스를 대여섯 번을 4-5번 이상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입장을 발표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단계적 그러니까 부분 완전 공영제로 가겠다 하는 부분하고 대전교통공사를 내년 1월 용역을 통해서 설립을 하겠다 하는 이런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방향성은 뭐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 부분 완전 공영제라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실행 좀 가능성이 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계적으로 갈 때 보통 그 적자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 취약 지역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버스를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 부분은 완전 공영제로 뭐 예를 들어 주체가 교통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 단계적으로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이 버스 회사에서 직접 또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체제가 이원화되면서 엄청난 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나 토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대중교통의
선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또 워싱턴 또 프랑스 파리 같은 이런 주요 국가의 대도시에서는 거의 공영제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전체가 동의하니까 뭐 제가 굳이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영제로 가는 것이 대안이라는 안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 김찬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로 가는데 비용이 좀 더 든다? 이건 비용 반드시 좀 더 들어야죠. 교통복지 측면에서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은 손해를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트램을 논의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요. 트램을 놓자고 한 지가. 아직도 지금 운을 못 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출발했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벌써 2호선을 마치고 3호선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고 교통공사 시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물론 아직 무슨 도시철도 있고 아직 트램이나 광역철도망이나 제반 이런 것 시설들이 아직 시작도 지금 안 된 단계에서 먼저 교통공사부터 만들어서 많은 어떤 예산 또 하나의 또 예산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완전 공영제가 가져올 그 기대 효과 측면에서 그냥 제목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버스 운영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 주체가 한 군데로 모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임원이든 그 종사자든 정비직이든 이런 인건비가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추가 투입되는 것은 뭐 논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나보다 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모펀드로부터 대전시의 공공교통을 지켜낼 수가 있다. 사모펀드라는 게 뭡니까?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사모펀드에서 우리 공공성이 있는 우리 이 버스를 사들여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공공성의 확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도 사모펀드로부터 공공교통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기업 및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비도덕적인 회사 운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시민의 바른 시내버스 중공영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버스 운영에 대한 회계 분석과 철저한 감사를 좀 강행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좀 전개를 좀 해주시고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대전 시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미리 좀 확장해야 된다. 공청회도 좋고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장님께서는 이 부분 공영제에 대해서는 이중적 운영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교통공사도 성급하게 내년 초에 설립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트램이라든지
또는 버스 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됐을 때 하는 것이 방만한 경영을 또는 그 방만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공영제가 갖는 장점은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교통 약자를 부할 수 있고 또 사모펀드로부터 공공교통을 지킬 수 있다. 또 부실기업과 부도덕한 그런 업체들의 도덕적 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도적인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영제로 가는 이런 중대한 정책 방향은 시민의 의견을 오랫동안 수렴해서 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에 계신 여러분도 의견이 계실 텐데 몇 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자신의 소속과 존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별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는가요? 예. 네. 마이크 좀 전달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소하게 지금 비영리 조직도 단돈 100원이고 1000원이고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그에 대한 그 시의 관할 영역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그 투명한 이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에서 그 많은 돈들을 지원받으면서 아까 보고를 대충 들었을 때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치가 안 돼 있다는 이런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일반 시민에서 아까 이제 우리 박승영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거에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트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전 지금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환승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버스ing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예전과 대비해서 승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1100대 넘는 이 운행하는 버스가 트랩과 이런 대중교통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증차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감소가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그 이동 지원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나 봉고나 이런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계속 증차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그 세금의 이런 부분들도 또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행정상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어떻게 김 위원장님 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 전무께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김찬슬 의원입니다. 그 대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내버스 원가 계산하면 제일 잘하는 데입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2018년도 감사원 보고서에 제가 들여다보면은요, 그 원가의 절감을 가장 잘하고 있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 경기도 일부 이렇게 도시는 저희들에 비해 엄청난 많은 하여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전시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금전적인 것만을 갖고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우선 이동권이나 그런 그 복리 차원에서 공공교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의회에서도 그런 그
감사 결과, 원가 보고서에 관계된 것 이런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에서는 원가 분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전시만은 원가 분석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재정적인 관점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부 그 방만 경영이나 이런 것은 일부 회사에 그치는 거고요. 대부분의 회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퇴직금에 관한 문제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퇴직금을 회사로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매달 그 보험형하고 적금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채워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시에서도 내년도까지 아마 법률이 이렇게 퇴직 충당금을 100%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부 회사에서는 이 퇴직금으로 갔던 이 금액 중에 4대 보험이나 이런 금액을 유용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대전시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전무님 감차 문제 계속 좀 수송객은 주는데 증차되는 문제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교통카드 사용률이 지금 98%입니다. 98%가 교통카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식당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 세금 이 누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통카드 사용률이 전체 8%가 되기 때문에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는 CCTV와 각 회사의 인력을 파견해서 대전시에서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적립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퇴직적립금은 실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다 연금 제도로 이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퇴직 그 연금 제도를 지금 어느 정도 100% 80%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일부 업체가 다소 이제 적립률이 조금 적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업체에서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건 한두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한두 개 업체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내버스는 지속적으로 퇴보해 왔고 앞으로도 퇴보해 갈 것이다.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요. 아까 전자에 제가 아까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다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대전시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전국에서 가장 소득 분담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창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가용 타기 가장 좋은 도시 대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가장 적은 도시가 대전이다. 이거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미래의 교통은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대전시의 정책을 자가용 억제 정책을 서울처럼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데요. 그래야만 이제 탄소 시대, 요즘 탄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탄소 시대에도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차 간격이 가장 전국 도시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길은 도시가 대전입니다. 제가 100개 노선을 과거에 시간표를 제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대전시 전체 노선을 시간표를 제가 다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시간표를 만드는데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서 제가 타려면 짜증나요. 평균 15분 시간표상에 15분 한 대가 출발하고 조금 있으면 15분 있으면 한 대가 와. 근데 겨울에 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 15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분, 30분 기다리는 만큼의 체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중교통은 뭐냐? 10분 이내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용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비용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시내버스도 더 중차가 많이 돼야 돼요. 과거에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200대 이상이 더 필요하다. 왜? 노원 1, 2, 3, 4지구까지 생겼어요. 학하지구 생겼어요. 도안지구가 생겼어요. 간저지구 생겼죠. 이제 둔곡까지 이제 내년에 아파트 둔곡지구가 입주한다고요. 여기 어떻게 교통 수요를 뭘로 충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는 늘어나고 지역은 늘어나는데 같은 한정된 대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16분, 17분 자꾸 늘어나는 거고 길어지니까 시민들은 불편해서 안 타는 겁니다. 대학생들 한 달 아르바이트 해갖고 중고 승용차 타요. 중고 승용차 사면 친구까지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버스 이용객이 감소되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전시가 정책의 부재를 아까 제가 짚으려고 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도시의 교통 문제가 다른 어떤 정책보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타도시에서 대전을 오시는 분들이 또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전에 관문이 대전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교통이에요. 이것이 대전의 이미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대전시가 앞으로라도 이 자가용 억제 정책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시내버스 대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공영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늘어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중교통이 미래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플로에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뭐 혈세 먹는 하마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도 좀 일부 좀 푸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그렇게 이제 좀 도덕적 해이를 보였던 것들이고 시에서는 철저히 회계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위원장님의 또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나 시내버스의 어떤 편익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성이라는 속도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가 완전 공익적으로 가기 한 전 단계로 장 청장님 토론문에서 봤는데 민관 혼영제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업체의 버스를 시가 지분을 인정해 주는 방식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밭개발공사를 운영한 것처럼 제3섹터 방식을 운영하면서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면 시가 완전히 인수해서 완전 공영제 가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중앙정부도 녹색교통 특별회계를 좀 설치해서 이런 지방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어차피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방의 지원만 가지고는 공공교통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